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뉴욕 증시에서 주요 지수는 미국의 경제지표 호조에도 불구하고 무역전쟁 우려 속에 혼조세를 보였습니다. 뉴욕 증권거래소에서 다우존스 지수는 0.47% 상승한 24,873.66의 거래를 마쳤고 S&P 500 지수는 0.08% 떨어진 2,747.33회,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는 0.2% 떨어진 7,481.74의 장을 마감했습니다. 지난주 미국의 주간 실업보험 청구자 수는 감소해 고용시장의 호조세가 지속하고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미 노동부는 지난주 실업보험 청구자 수가 4,000명 줄어든 22만 6천 명을 기록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 조사치도 22만 6천 명이었습니다. 지난 2월 미국의 수입 물가는 연료 가격이 약 6개월 만에 처음으로 하락세를 보였음에도 올랐습니다. 미 노동부는 2월 수입 물가가 전월 대비 0.4% 상승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7개월 연속 상승세를 보인 것이며 월스트리트저널 조사치인 0.2% 증가를 웃돈 것입니다. 2월 수입 물가는 전년 대비로는 3.5% 상승했습니다. 엠파이어 스테이트 지역의 제조업 지수도 상승했습니다. 뉴욕 연방준비은행은 3월 엠파이어 스테이트 지수가 전월에 13.1에서 22.5로 올랐다고 발표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이 집계한 전망치는 15.0이었습니다. 지수는 제로를 기준으로 확장과 위축을 가늠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증시와이드 1부 시작합니다. 최인정입니다. 발표된 경제지표가 긍정적인 모습을 보였지만 미국의 관세 부과에 따른 무역전쟁 우려감에 미국 증시 간밤 혼조세를 나타냈습니다. 다우존스 지수만 0.4% 정도 오름세를 보였는데요. 업종별로 살펴보면 소재 업종이 1.3% 하락했고 그 밖에 소비, 에너지, 헬스케어, 통신, 유틸리티 등도 약세를 보였습니다. 자, 어제 국내 증시 마감 상황도 함께 전해드립니다. 코스피는 기관과 개인의 동반 매수 속에서 하루 만에 반등하면서 2,500선 고지를 눈앞에 두게 됐고요. 코스닥은 6거래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가면서 지난달 2일 이후 처음으로 890선에 재진입했습니다. 자, 오늘 한 주를 마감하는 금요일인데 증시에 영향을 미칠 국내외 이슈 분석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3월 16일 금요일이죠. 출중 일부 시간 지금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예, 시장의 중심이 되는 이슈 분석 도와드리는 시간입니다. 글로벌 시시각각 시간이고요. 금요일 이 시간을 함께해 주실 전문가 연결하겠습니다. KTB 투자증권의 이성훈 과장 전화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저희 첫 번째 이슈부터 보겠습니다. 독일 폭스바겐이 전기차 생산시설에 대규모 투자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향후 전기차 업종의 호황을 견인할 수 있을지 의견과 함께 내용 좀 봐주십시오. 네, 우선 폭스바겐 그룹이 2022년까지 전기차 생산 공장을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16곳으로 확대한다라고 밝혔고요. 우선 어제 폭스바겐 그룹 최고 경영자가 마티아스 밀러죠. 마티아스 밀러의 얘기를 인용한다면은 우선은 지금 현재 이 모빌리티 기업으로의 변화에 대한 추진을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상황이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전기차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투자를 과감하게 하겠다라고 좀 밝힌 부분입니다. 유럽과 중국 내에서도 지금 전기차 수요 대응을 위해서 지금 배터리 제조사와의 파트너십 체결을 좀 완료한 상태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이 폭스바겐 그룹 같은 경우에는 이 전기차
전기차 추진 전략이죠. 작년에 그 로드맵 2를 발표하면서 본격적인 전기차에 대한 출시 부분을 예고했다라고 좀 볼 수 있겠습니다. 2025년까지 연간 300만 대를 좀 판매하겠다고 밝힌 바 있는 현재 상태이기 때문에 이 폭스바겐 그룹이 향후에 봤을 때도 이 전기차에 대한 그 강한 지금 현재 어떤 생산 공장이나 이 판매 부분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추세보다도 더 가감하게 할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지금 생각이 되고 있고요. 우선 내년부터도 이제 폭스바겐 쪽에서 12개 브랜드로 이제 시장 진출하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 브랜드에 대한 수는 계속해서 늘어날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나라 전기차 시장 같은 경우에도 이제 중국 쪽에서의 어떤 수요나 여러 가지 부분을 본다고 하더라도, 충분히 지금 상승 여력이 계속 나오고 있는 상태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이 중국 정부 전기차 육성 정책이 계속해서 우리나라 전기차 업종의 가장 키라고 좀 볼 수 있겠는데, 이 폭스바겐의 이런 전기차에 대한 얘기까지 더해지면서 이 우리나라 당분간은 이 전기차 관련주들의 주가 상승 여력은 충분히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중장기적으로 보더라도 이 전기차 사업중 같은 경우에는 정부의 어떤 좀 과감한 중소형 기업의 어떤 활성화 정책의 일환일 수도 있는 상태다라고 좀 생각이 좀 되고 있고요. 지금 봤을 때도 이 전기차 업종 안에서도 어떤 대형 전지 업체와 그리고 이 전기차에 대한 소재를 개발하고 있는 그런 업체들을 좀 관심 있게 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판단됩니다. 예. 폭스바겐 그룹의 대규모 전기차 투자가 국내 관련 업체로도 호재다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어제장 흐름을 보면 삼성 SDI가 4% 가까이 올랐고도 LG화학의 주가가 2% 가까이 상승했습니다. 그러니까 지차전지 관련주나 배터리 관련주에도 앞으로 상승 흐름이 이어질 것이라고 보시는지 구체적으로 투자 의견 좀 여쭤볼게요. 네, 구체적으로 종목을 좀 말씀을 드리면은, 이 대표적인 업체죠. 우선 삼성 SDI와 LG화학을 좀 생각을 해봐야 된다라고 판단이 되는데, 우선 삼성 SDI 같은 경우에도 지금 현재 신규 그런 플래그십 스마트폰 출시에 따라서 이 폴리머 전지에 대한 수요 부분이 증가할 것으로 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봤을 때는 이 삼성 SDI가 어떻게 보면은 이 2차 전지 쪽에서는 우리나라 업체도 그렇고 전세적으로 봤을 때도 최강자이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있고요. 지금 현재 삼성 SDI 같은 경우에도 1분기 영업이익이 758억을 예상이 되고 있는 현재 상태라서, 지금 삼성 SDI의 1분기 실적뿐만 아니라 이 분기 실적에 대한 증가 부분은 시장에서 계속 기대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1분기 실적뿐만 아니라 1분기 실적 어떤 2차 전지뿐만 아니라 이 태양광 쪽에서의 실적이 플러가 된다고 한다면 충분히 영업이익 758억 이상은 되지 않을까 지금 생각이 되고 있고요.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폭스바겐의 전기차를 말씀을 드렸는데, 삼성 SDI가 이 폭스바겐의 직접적인 전기차 배터리로 공급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폭스바겐의 전기차에 대한 생산 공장을 넓힌다는 부분은 이 삼성 SDI의 직접적인 실적 성장을 갖고 가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ESS, 그러니까 에너지 저장 장치에 대한 매출 부분은 호조가 지금 나와주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 전기차에 대한 가장 큰 수혜주가 바로 이 삼성 SDI가 맞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요. 삼성 SDI 같은 경우는 자체적으로 밝혔던 부분은 2025년까지 연평균 4,500억, 누적으로 봤을 때도 한 2조 8천억 정도의
유럽 쪽에서의 전기차 배터리 매출 증가를 계속 가능할 것으로 이게 평가가 하면서 유럽 쪽에서의 실적 부분은 계속 긍정적으로 봐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말씀드린 LG화학 같은 경우에도 삼성 SDI와 마찬가지로 어떤 기술력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관심을 계속 가져야 되지 않나 생각이 되는데, 혹시 LG화학도 이제 미국의 배터리에 대한 어떤 수출과 이런 부분에 있어서 수혜가 계속 나오는 그런 기업이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지금 현재 폭스바겐에서 대규모 발주하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파나소닉이나 일부 업체들의 수주가 좀 예상이 좀 되고 있는데, LG화학의 이런 배터리 부분 쪽에서도 지금 현재는 좀 시장에서 얘기가 더 나올 가능성도 있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LG화학도 이 삼성 SDI 마찬가지로 이런 전기차 배터리 쪽에서의 어떤 수혜 부분은 분명히 폭스바겐의 이런 발표와 함께 입을 것으로 좀 판단이 되고 있고요. 올해 같은 경우에 LG화학의 매출액이 지금 거의 30조 가까이 예상이 되고 있는데, 2020년에는 36조까지 넘게 판단하는 이유가 이런 배터리 부분 쪽에서의 실적이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추후에 봤을 때도 이 LG화학의 어떤 전기차 배터리뿐만 아니라 어떤 유가 상승에 의한 화학 업체에 대한 스프레드 부분이 가장 본질적인 협의라고 볼 수 있겠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실적에 대한 증가 부분이 계속 일어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입니다. 예, 저희 이제 두 번째 이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미국발 무역 전쟁 우려감이 전 세계 증시에 발목을 잡고 있는데요. 미국이 정보기술, 통신 분야를 중심으로 중국산 수입품의 관세 부과를 추진 중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중국도 이에 즉각 반발하고 나서는 등 미중 무역 갈등이 확대되고 있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내용 좀 봐주시고 우리 경제로의 어떤 영향도 있을지 좀 분석 부탁드립니다. 네, 미국 정부 어제 가장 큰 이슈가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도 이 미국과 중국의 경제 무역 전쟁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미국 정부 같은 경우가 이제 중국 쪽에 어떤 관세 부분을 600억 달러로 높이는 그런 얘기를 좀 나왔었고요. 이 중국산 수입품의 관세를 매기는 부분은 계속해서 지금 검토는 하고 있지만 점점 그 액수가 늘어난다 이렇게 좀 판단이 되고 있고요. 지금 현재 봤을 때도 이 600억 달러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의견은 좀 분분하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는데, 우선 정보기술이나 가전제품, 이런 통신기기 쪽에서의 품목 증가가 관세의 관세 증가를 야기했다라고 좀 평가가 좀 나와주고 있고, 우선 중국 쪽에서는 반발은 계속 있습니다. 우선 중국 쪽에서의 미국으로의 수출 가운데 43%가 지금 전 세계 수출에서의 미국 쪽에서의 수출이 43%를 가량 기록하고 있는 상태에서 이 미국의 관세 부분은 충분히 타격이 주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아시다시피 철강과 알루미늄 쪽에서의 관세가 매겨진 상태에서 이 중국산 수입품에 대한 관세 부분과 철강과 알루미늄 쪽에서의 이 관세까지 더해진다고 한다면은, 지금 전문가들 같은 경우에는 중국의 GDP가 0.3에서 0.4%까지 깎일 것이라는 지금 얘기까지 나와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 쪽에서도 좀 반발을 하면서 어떤 조치를 취할 것으로 좀 보여주고 있지만, 쉽게 중국 쪽에서 이 부분을 만회할 수 있는 직접적인 카드는 좀 없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이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부분을 꺼내들은 이유가 역시 11월에 있을 지방선거에서의 어떤 위치를 공고히 하는 그런 좀 정치적인 이슈라는 생각이 좀 많이 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추가적으로도 봤을 때도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이 중국
미국이 중국에 관세를 매기는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나라 품목에 대해서도 영향을 줄 가능성도 있지 않나 이렇게 보입니다. 역시 미국 쪽에서 미국으로의 그 수출을 많은 그 자동차 그리고 이 IT 기기에 의한 관세 부분을 좀 우려 섞인 목소리가 좀 있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특히 이제 중국이 이제 미국으로의 수출에 있어서 브레이크가 걸린다고 가정한다면은 역시 중국의 중간재 그 부품을 납품하는 우리나라 기업들의 실적 부분 같은 그 수출에도 좀 타격이 있을 가능성도 분명히 있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기업들에 대한 주가 흐름 부분을 좀 신중히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크게 본다고 하면은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제 한미 FTA를 놓고 있는 상태, 계속 협상을 벌이고 있는 상태인데요. 이 한미 FTA에 대한 한미 FTA에서 위치를 좀 계속해서 좀 좋게 갖고 가려고 노력을 하지만은 지금 현재 어떤 트렌드에 있어서는 좀 부족한 건 맞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미 FTA에 대한 그 부분에 있어서 지난 5일이었죠. 우리나라 정부 같은 경우에도 회의를 좀 소집하면서 이런 부분을 대응했었는데 좀 충분히 좀 잘 대응을 하면서 좀 우리나라 미국으로의 또 그 중국으로의 그 수출을 하는 그런 기업들한테 좀 혜택을 좀 입었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향후 증시에 영향을 미칠 만한 이슈 분석을 도와드렸습니다. 글로벌 시시각각 오늘은 KTB 투자증권의 이성훈 과장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이번에는 국내 시장 쟁점을 보다 구체적으로 분석해보겠습니다. 오늘 라이브 이슈타임 금요일이죠. 메리츠 종금증권의 김민수 부장 모시고 이야기 듣겠습니다. 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저희 첫 번째 이슈부터 보겠습니다. 지난달 신규 취업자 수가 8년 만에 최저 수준으로 떨어지는 등 일자리 쇼크가 이어지고 있는데 여기에 더 문제가 되는 건 청년 일자리 문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자, 이에 정부가 지난해에 이어서 2년 연속으로 추가 경정 예산을 편성하겠다 이렇게 공식화했는데요. 무사히 국회를 통과하고 경제를 좀 살려내는 동력이 될 수 있을지 의견 좀 여쭤볼게요. 네, 참 정치적인 얘기로 오늘은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예. 어떻게 보면 이 부분 사회 현상과 나오는 여러 가지 흐름들을 과연 이제 정치적인 부분으로 어떻게 풀어낼 것이냐 이에 따른 부분들로 해석해야 될 것 같은데 일단 지금 국내 경제 그래도 회복되고 있고 잘 나간다고 하는데 그래도 하나 부담되는 거는 실업률이고 예. 거기다가 이 청년 일자리 관련된 얘기가 아닌가 생각되고 있는데요. 일단 이 청년 일자리나 이 관련된 부분들은 국내 문제만 아니라 글로벌 흐름으로 보게 되면 다 문제라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 어떤 과거 산업혁명 때부터 이어왔던 흐름들을 봤었을 때 지금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성장은 이어가는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어떤 일손을 많이 필요하는 쪽으로 산업 구조가 바뀌어지지 않은 시점 쪽에서 글로벌 문제라고도 볼 수 있는 상황들이고요. 거기다 이제 국내 문제도 같이 결부가 돼 있는 상황들인데 보통 청년이라고 하게 되면은 저희가 여기 실업률에서 다룰 때 보면 청년 실업률 15살에서 29살로 집계가 되는데 15살도 일하나요? 예, 이 부분은 중학생을 일을 시킨다라는 쪽도 나오는데 아무래도 이제 좀 어떤 시간제 임금과 관련된 부분들도 같이 연관이 돼 있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따라서 일단 정부는 지금 이제 청년 일자리의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보면서 한 2017년도 작년이었죠. 작년에도 네. 한 11조 2천억 가까이를 일자리 81만 개 창출 이 부분은 대통령 공약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와 관련된 부분들 쪽에서 벌써 추경 예산으로 한번 집행을 했었고 근데 결과론적으로 보게 되면 나아진 게 없이 계속 좋아지는 지표가 안 보이는 게 아니냐. 그러다 보니까 한 번 더 드라이브를 걸어야겠다. 이런 관점 쪽에서 지금처럼 약 한 4조 원 정도로 추경 예산을 편성해서 이를 또 적극적으로 바꾸겠다라는 쪽으로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제 현실은
실업률 9.9%입니다. 제일 안 좋았을 때가 뭐 9.8%대까지 나왔었는데 그 수준에 여전히 나오고 있는 상황들이고, 이번에 한국 GM 공장이 폐쇄가 되게 되면은 나온 어떤 여러 가지 여파들까지도 같이 좀 선제적으로 대응해야겠다라는 쪽으로 바라보고 있고요. 이런 차원에서 봤었을 때 그럼 어떤 이제 예산을 활용한다라고 하게 되면 과연 돈을 어디서 끌어올 수 있느냐에 대한 부분들인데, 일단은 뉴스를 보시다 보면 아시겠지만은 세금이 더 거쳤다는 부분들 확인됐었죠. 그러다 보니까 이 초과 세수분을 충분히 활용해서 집행하겠다는 부분들과, 또 하나 이제 예산을 활용해서 들어갈 때 보면은 아무래도 재정 수지가 악화되는 부분들이 나올 수 있는데, 예. 이와 관련된 부분들은 그래도 국채를 발행하지 않겠다는 관점이다 보니까 오히려 그래도 좀 건전한 재정과 함께 쓸 수 있는 쪽이다란 쪽은 나쁘진 않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은 일단 앞서 제가 먼저 말씀드렸듯이 정치적인 문제다라는 부분들은 아무래도 국회의 동의가 필요하겠죠. 근데 과연 국회에서 동의를 할 수 있겠느냐라는 부분들인데, 아무래도 어떤 또 다른 야당 쪽의 분위기는 통과를 안 시키는 쪽으로 나가지 않을까. 그렇게 되면 지금 또 6월 지방선거가 있죠. 예. 거기다가 또 개헌 논의까지도 활발한 상황 쪽에서 이분이 과연 원활하게 통과할 수 있을지는 아직까지 좀 미지수로 봐야 된다. 쪽으로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 가장 중요한 부분들은 보통 이제 돈을 써서 실업률을 개선시키는, 그러니까 즉 고용을 좋아지게 하는 방향 쪽으로 나가는 돈을 쓰는 방향들이 어떻게 보면 일단 약간 한시적일 수밖에 없다는 쪽은 염두를 하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특히 지금 많이 얘기되고 있는 게 어떤 노동시장의 유연성이라든가, 특히 이제 보통 보면은 정규직을 많이 고집을 하는 쪽으로 나가게 되면은 아무래도 유연성이 떨어지겠죠. 그렇다고 뭐 비정규직을 양성화시키는 거를 찬성하는 부분은 아니지만은, 예. 그래도 어느 정도 이 정규직에 대한 어떤 강한 흐름들이 나오기 시작하게 되면은 아무래도 기업 입장 쪽에서 보게 되면은 정규직을 고수하느니 차라리 그 부분을 정리를 하고 차라리 좀 유연성을 가져가는 부분들이 막혀 있다라고 하게 되면 오히려 좀 더 답답한 결론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도 들고 있고요. 예. 거기다 이제 지금 나오고 있는 대책들 쪽에서 보게 되면은 중소기업에 청년들이 취업하게 되면은 결론적으로 보게 되면 연간 1,000만 원을 더 얹어준다라는 쪽으로까지 지금 나오고 있는 이런 쪽에 예산을 쓴다라고 하게 되면, 과연 이제 중소기업을 그렇다고 해서 1,000만 원 더 주니까 청년들이 이제 나 중소기업 가야지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중소기업을 갈 때 나올 수 있는 여러 가지 불합리성, 특히 열정페이라고 그러죠. 중소기업을 다닐 때에 대한 대기업과의 다른 어떤 복지라든가 이런 여러 부분들이 좀 다른 부분들이고, 거기다가 과연 중소기업을 다녔을 때 지금 안정적으로 충분히 내 꿈을 같이 반영하면서 회사 생활을 할 수 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아직 불확실성이 좀 많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몰리는 게 공무원이죠. 네, 그런 쪽으로밖에 몰리지 않는다는 게 아무래도 좀 안타까운 사실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거기다 이제 또 하나 이제 최저임금 관련돼서 인상이 들어가다 보니까 그에 따른 어떤 충격 때문에 어느 정도 해고를 좀 빨리 한 경우들도 있는데, 이에 따라서 이에 대한 부담들도 어느 정도 좀 원활하게 갈 것이냐라는 부분들도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 방법은 별로 없습니다. 예. 이런 어떤 하지만 이제 돈을 쓰는 쪽으로만 간다고 해서 쉽게 풀릴 문제도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게 인식의 문제겠죠. 그래서 어떤 중소기업과 관련된, 즉 어떤 일자리에 대한 어떤 목표가 어떤 청년들이 갖고 있는 니즈와 그리고 그에 따른 어떤 결합 부분들을 충분히 해소할 수 있느냐가 더 가장 중요한 사실이라고 생각되고 있고요. 거기다 이제 또 하나 좀 활성화시켜야 될 게 저는 창업이라고 생각되고 있고, 특히 창업에 대해서 많이 공포를 갖고 있는데 한 2번, 3번 실패해도 충분히 창업으로 다시 일어나서 성공할 수 있다는 어떤 사회적인 백그라운드가 좀 만들어져야 그에 따른 어떤 변화도 끌고 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되고 있고요. 더 중요한 건 또 이제 관련된 규제를 제거하면서 나올 수 있는 여러 가지 분야들. 그러나 즉 손대고 어떤 인식의 변화를 필요할 때는 당장의 움직임이 나올 가능성은 적다고 생각됩니다. 그런 차원에서 서서히 어떤 사회적인 변화가 좀 필요한 시점들인데, 일단 지금 안타까운 사실은 단기적으로 실업률이 커졌다고 해서 돈으로만 막으려고 한다, 이런 부분들은 일단 좀 방향이 잘못될 수도 있다는 쪽은 염두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정부의 청년 일자리 대책 발표가 향후 경제 활력을 불어 넣을 수 있을지, 이에 대한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여러분들도 함께 고민하실 부분이실 것 같고요. 저희 다음 이슈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미국발 무역 전쟁 우려감에 최근 전 세계 증시가 좀
숨을 고르는 모습이지요. 중국의 연중 최대 정치 이벤트인 양회가 오는 20일에 폐막을 하고 북미 정상회담이라는 기대감으로 최근에 중국 소비 관련주들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지금 같은 시기에 어떤 종목을 사야 수익을 낼 수 있을지 많은 분들 고민이실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의견 좀 들어볼게요. 네, 이제 중국 소비주입니다. 주식 얘기하겠네요. 예. 예, 주식 얘기와 관련돼서 이제 중국과의 관계가 어떻게 또 풀려갈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인데 일단 양회가 끝났기 때문에 중국 쪽에서는 이제 시진핑 쪽에 주도되는 그래서 집권되는 쪽에 무게를 뒀다라고 하게 되면 이제 좀 뭔가 변화를 좀 시키지 않을까 그런 관점 쪽에서 이번 달 말 안쪽으로 왕이 외교부장이죠. 어떤 경제협력 관련된 쪽으로 논의를 하겠다. 예. 그쪽으로 나오고 있고 거기다 이제 흐름을 보게 되면은 이 북미 정상회담과 관련돼서 이제 이어지는 분위기다 보니까 사드를 배치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그러면 이제 관련돼서 해빙 무드가 나오지 않겠느냐라는 관점인데 일단 여기서 또 중요한 부분들은 지금은 긍정적인 것만 봅니다. 근데 만일의 경우에 북미 정상회담이 삐끗하거나 안 좋은 뉴스가 나오기 시작한다라고 하게 되면 일단 증시도 타격이고요. 예. 관련된 쪽도 엄청난 변화가 나올 수도 있다라는 쪽은 염두하시면서 일단은 긍정적이다라는 쪽은 보시면서 일단 접근하시되 만약도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로 이 중국의 성장 관련돼서 이번에 양호에서 나왔던 부분들이 중속 성장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즉 6.5%대를 유지를 하겠다라는 관점이다 보면 상대적으로 성장을 약간 양적인 게 아니라 질적인 쪽으로 바꿔서 움직인다라고 하게 되면 어떻게 보자면 이제 내수 쪽을 관리하겠다는 얘기죠. 그렇게 되면은 중국의 내수 관련된 쪽에 대한 질적인 소비 부분들이 성장할 가능성이 높다는 쪽은 긍정적이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최근 들어서 또 작년 하반기부터 이었던 위안화 강세 흐름들이 아무래도 위안화 강세가 되게 되면 중국 국민들의 구매력이 높아질 수밖에 없죠. 예. 이런 부분들도 긍정적이다라고 볼 수 있는데 또 하나 또 기대감을 삼을 수 있는 게 봄이죠. 예, 봄이다 보면은 여행 성수기입니다. 그런 쪽에서 어떤 이번에 어제 나왔던 뉴스를 보게 되면 중국의 최대 여행사 시트립이 한국 항목이 등장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은 그에 따라서 변화가 들어올 가능성도 있다는 쪽으로 바라보고 있는데 일단 가장 중요한 거는 기대감은 많습니다만 실질적인 변화를 봐야 되겠죠. 수치를 봐야 됩니다. 그래서 중국 소비주를 투자를 하시려고 한다면 가장 중요한 거는 일단 HTS를 보시는 게 아니라 가보셔야 됩니다. 명동에 가보셔야죠. 예. 명동에 직접 가보셔서 중국 관광버스가 쭉 늘어서 있고 그리고 중국 관광객들이 활발하게 이어지면서 보통 이제 중국 명동 대로 보면은 어떤 푸드트럭이라고 그러네. 그저 가판 음식점들이 많죠. 예. 거기에 북적북적이고 있다. 그러면 이제 사실 때입니다. 중국 관련주를 사실 때인데 아직은 그런 게 안 보인다는 관점 쪽에서 기대감은 있되 일단 준비는 하되 아직까지 좀 흐름들을 수치적으로 확인을 한 다음에 대응하자는 관점적으로 약간 유보적으로 좀 보시는 게 좋다고 생각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저희 이번에는요, 게임주에 대한 의견을 좀 들어볼게요. 최근에 이 대형 게임주들과 또 중소형 게임사들의 주가 움직임이 좀 다르게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컴투스나 펄어비스의 주가는 좀 잘 올라가는 반면에 게임의 대장주라고 불리는 넷마블 게임즈와 NC소프트는 동반 부진에 빠졌는데요. 20만 원에 육박했었던 넷마블 게임즈의 주가는 지금 공모가에도 못 미치는 14만 원대까지 내려온 상태이고 NC소프트 역시 40만 원대 주가가 무너져 있는 상태입니다. 여러 가지 의견이 있던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주식들을 사야 될 때다라는 의견에 대해서 부장님은 어떤 생각 갖고 계세요? 결론적으로만 보게 되면 예. 딱 그런 얘기가 있죠. 거참 딱 사기 좋은 날씨네. 예, 날씨는 아니고요. 예. 좋은 시점이네라고 보실 수 그렇게 있는. 보세요? 예. 일단 지금 흐름을 보게 되면 게임주 업종 쪽에서도 시장의 흐름들을 특성을 반영한다고 봐야 될 것 같은데 대형주의 흐름들은 약간 주춤하고 예. 종목 중심의 장세가 지금 펼쳐져 있죠. 그런 경향 쪽에서 시장 흐름 게임주도 그렇게 나오지 않나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특히 NC소프트, 넷마블 같은 경우는 일단 가장 중요한 게 대작이 별로 없습니다. 상반기에 나오는 대작이 오히려 넷마블 게임즈 같은 경우가 이제 2분기부터 나오는 쪽이 한 4-5개 나오기 시작하면서 하반기에 대작이 좀 집중돼 있고 NC소프트도 마찬가지로 상반기보다는 하반기에 집중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둘 다 회사들의 특징을 보게 되면 과거에 작년에 출시했던 리니지를 활용을 했던 지적재산권 가지고 활용한 게임들이 지금 돈을 잘 벌고 있습니다. 근데 시장에서 바라보는 것은 잘 벌긴 잘 버는 것 같은데 뭔가 한 방이 좀 부족하다라는 쪽이다 보니까 새로 히트하는 게임이 뭔가 나와야 좀 시선을 좀 바꿀 텐데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주가가 좀 정체를 보였었죠. 그러니까 실적은 되는데 기대감이 부족하다는 그렇죠. 말씀이세요? 네, 예.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바라보는 종목들이 그러면 이제 실적 시즌이 되니까 실적 시즌을 확인해보고 그다음에 접근해도 되겠네라도 보니까 약간 소외가 되는 흐름들이죠. 그런 차원에서 봤었을 때 지금 종목들 흐름을 보게 되면 실적 자체도 올해 NC소프트가 지금 리니지 M으로 올해 평균 1평균이죠. 1평균 30억대를 매출을 올리고 있다라고 하게 되면 참 하루에 30억 매출을 올린다고 하게 되면 굉장한데요? 대단한 회사죠. 예, 예. 네. 이런 회사 있으면은 참 꿈의 회사라고도 볼 수 있는데 단일 매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상황에서 올해 영업이익이 한 8,300억까지 나올 수 있다라는 쪽으로 나오게 되면 작년 대비해서 43% 이상 증가하는 부분들인데 이런 실적 흐름들의 개선 속도를 나는 종목들은 올해 별로 없습니다. 예. 그런 차원이라고 하면 관심이 필요하겠죠. 그런 흐름과 함께 이제 넷마블 게임즈도 올해 영업이익이 한 8천억대를 보여주면서 작년 대비 60% 이상 증가할 것이다 라고 보여지는데 주가는 반대로 움직이고 있다라고 하게 되면 관심이 좀 필요하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따라서 일단 주가는 소외가 돼 있는데 실적에 대한 흐름들은 양호하다라는 관점들 보시면서 가장 중요한 건 이제 그 주가에 대한 반전 모멘텀이 어디서 이루어지느냐 이에 대한 부분들, 특히 앞서 말씀드렸던 신작에 대한 변화들, 또 하나 중국 진출에 대한 변화들, 특히 이제 넷마블 게임즈 같은 경우는 리니지2 레볼루션이 하반기에 출시가 될 걸로 보여지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게임이나 어떤 컨텐츠 관련된 중국의 판호죠. 이게 올해 들어서 아직 한 건도 없다라는 부분들은 참 이게 무슨 중국 해빙무드 맞나 이런 쪽까지 볼 수밖에 없는 상황들인데 예. 이런 흐름들 쪽에서 변화가 들어오는 것도 하나의 모멘텀이 될 수 있다라는 쪽으로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 히트하는 게임들, 즉 다 이제 보통 보게 되면은 이게 다운로드 수가 뭐 무슨 100만, 500만 이런 식으로 나가기 시작하면서 어떤 시장의 기대감을 한껏 받는 이런 흐름들, 이런 어떤 모멘텀이 필요하다는 관점 쪽으로 보셨을 때 아직은 또 조금 2% 부족하다. 안쪽으로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러나 이제 시점은 소외됐다는 관점 쪽에서 봤을 때 시점은 나쁘지 않다. 예. 한쪽으로는 보시면서 대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나중에 실적 보고 투자할 때는 좀 늦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늦어도 안전하겠죠. 네, 그렇다고 예. 하더라도 예. 시장의 관심이 다시 어느 정도 실적에 대한 부분들이 바탕이 돼서 움직이는 상황에서 모멘텀이 부각된 상황이다 보니까 예. 그럴 땐 좀 더 추세가 단단할 수가 있다는 쪽 염두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지금 시장 분위기를 고려해 봤을 때 투자 전략을 어떻게 가져가면 좋을지가 고민이실 것 같은데요. 의견 좀 주십시오. 예, 투자 전략은 일단 여러 가지 이슈가 상당히 많습니다. 특히 다 미국과 관계된 이슈가 많죠. 네. 특히 첫 번째로 북미 정상회담, 그리고 미국에서 터뜨린 무역 전쟁, 그리고 지금 나오고 있는 미국발 금리 인상 관련된 우려들, 이런 쪽 다 보게 되면 이제 미국에서 촉발한 흐름들로 이슈는 좀 많아지는 상황들인데 여전히 그렇다고 가라앉을 상황은 아니죠. 여전히 지금 대기하고 있는 상황들인데 물론 이런 상황 쪽에서 시장의 변동성은 약간 어떻게 보면은 죽지 않는다라고 관점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이슈에 대비해서는 국내 시장이 잘 버틴다라고 봐야 되겠죠. 예. 그래서 지금 뭔가 기대감이 계속 확인이 되고 있는 상황들인데 일단 생각해야 될 지수대는 딱 하나 2480 같습니다. 코스피 중심으로 봤을 때 중기적인 저항권을 이제 막 안착한 이상 이 부분이 다시 이탈한다라고 하게 되면 시장에 대한 어떤 스탠스가 좀 바뀔 수 있다는 관점들 염두하시면서 이 부분을 지키고 다음 저항대 한 2520까지 꾸준히 반등하면서 변동성은 늘어도 계속 올라갈 수 있는지 여부들을 체크하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이런 차원에서 봤었을 때 시장은 또 여러 가지 지금은 당장은 종목 중심으로 움직이는 종목 장세가 강화되어 있는데 그래도 지금 1사분기가 거의 또 끝나갈 시점이라고 하게 되면 실적도 바라보겠죠. 예. 그렇기 때문에 실적 관련된 변수들 또 체크하는 게 중요할 걸로 보여지고 있고요. 거기다가 그래도 실적 얘기하게 되면 뭐 IT 쪽, 뭐 산업재들 이런 쪽으로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들이니까 그런 부분들 챙겨 가시면서 종목 중심의 장세다 보니까 종목 매매하는 거 나쁘지 않습니다. 하지만은 언제든지 빠져나올 수 있는 만한, 그러니까 언제든지 시장 변화 좀 이상하다 싶으면은 바로 정리해서 현금화로 대기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어떤 전략적인 흐름들로 가져가시면서 시장 대응하기 좋겠다고 보여집니다. 움직임이 무거운 종목들을 투자할 시기는 아니군요. 그렇죠. 지금 같은 경우는 비중을 공격적으로 확대해서 지금 이런 종목들 앞으로 6개월 아니면 1년까지 가볼 거야 라는 부분들보다 물론 그런 종목들 포트에 20, 30%는 담아놓은 건 나쁘지 않습니다만은 그런 상황보다도 약간 좀 가볍게 대응하는 게 지금은 이슈가 많은 시점 쪽에서 좀 더 시장을 잘 적응하는 어떤 그런 전략이라고 생각됩니다. 예, 저희 개별 이슈 보고 구체적인 투자 전략까지 여쭤봤습니다. 지금까지 메리츠 종금증권의 김민수 부장 모시고 자세한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선재 트레이더의 선물 하이킥 시간입니다. 선재 트레이더 오늘은 전화로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저희 국내 선물 시장 투자 전략부터 여쭤볼게요. 네. 자, 어제 그 선물지수 우선 320 지수까지 다시 저가 확인을 왔었고요. 그래서 저희도 수익 한번 한 다음에 다시 재매도 전략을 들어갔습니다. 자, 우선 야장 움직임 좀 보겠습니다. 자, 야간장 때 다시 또 그 포지션들 다시 수익을 주고 다시 또 진입가 근처에 와 있단 말이죠. 자, 그렇다면 아직은 우상향 행보이다. 자, 그렇다면 상단부 제약들은 여전히 걸려있는 상태고요. 그 다음에 아래 구간 지지력들 여전히 그대로 가지고 있는 형태죠. 한마디로 이 구간들 보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중요한 거 지속적으로 324지수를 안착 시도는 하나 초반에 한번 막혔고요. 두 번째 막혔고요. 세 번째 시도하다가 또 무너졌고요. 네 번째 다시 전력을 다해서 올라가려 했으나 다시 무너지는 모습들. 여전히 얘네들은 쐐기 형식의 수렴 부합에 들어있는 상태고요. 아직은 우상향을 보이고 있지만 여전히 얘네들은 매도 관점을 똑같이 두고 보고 있다. 단 저희는 좀 보수적으로 대응을 할 필요는 있겠죠. 이 구간 안에서 약수익을 하고 무너진 다음에 추후에 매도다, 올라가면 매수다 인정하고 싸워도 늦지는 않을 것 같다는 전략입니다. 자, 우선은 어제 삼성전자 이 구간들 저항들 굉장히 중요한 자리이기 때문에 오늘 내일 한마디로 오늘 금요일과 다음 주 월요일 장까지 굉장히 중요한 구간이다. 얘네들은 우하향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얘를 돌파하는지의 여부에 주목해야 되고, 그 다음에 종합지수 혹은 코스피 지수 연동되는 선물지수는 우상향의 상단부 제약을 두고 있는 굉장한 혼조세 장세죠. 자, 긍정적인 요소들은 크루드오일들 추가적인 매수, 한마디로 매수 쪽 포지션들이 있다는 거고요. 부정적인 영향들은 달러는 아직 강세다. 그 다음에 나스닥은 반등 여부를 두고 있다. 모든 종목들이 다 혼조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기 때문에 굉장한 보수적인 전략들이 필요할 거라고 보고 있고요. 우선 야간장 때 324지수를 다시 꿰차고 내려왔기 때문에 오늘 324지수를 잘 막아내는지 볼 생각이고요. 그렇다면 시초가가 이미 하락 쪽으로 떨어져서 시작될 가능성도 굉장히 높다는 거죠. 그랬을 때 324지수 아래서 시작됐을 때는 324.00 예상 저항을 둘 생각이고요. 예상 지지력은 아직은 322.80대 여전히 강한 상태지만 얘네들이 무너지면 아래 하방부에 대한 전략들 그대로 유지할 생각이다. 단 상단부는 추세 상단부가 좀 더 열려있는 윗구간들 325, 6 지수가 있겠죠. 하지만 우리는 반등 시에 기본적인 매도 전략들 유지할 생각이기 때문에 오늘은 보수적으로 수익청 마감을 하든지 아니면 익절을 잡고 그대로 홀딩하는 전략들 여전히 펼칠 생각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국내외 선물 시장에 투자하시는 분들 위해서 저희 매일 이 시간 선제 트레이더를 연결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 해외 선물 시장 투자 전략도 구체적으로 부탁드릴게요. 네, 시청자분들 다 이해하고 계시겠지만 이 구간들 지지가 됐기 때문에 올라갔었고 그다음에 눌림에서 매수 전략 그리고 어제도 눌림에서 연속적으로 매수 전략. 그래서 90.00, 89.90대에 안착하는지 여부 주목하겠다 그랬죠. 자, 이 구간들 보시면 뚫은 다음에 지지를 하고 다시 매수 쪽으로 가고 있죠. 자, 그렇다면 우선은 우리가 원했던 이 그림들 그대로 이행이 돼서 매수 전략이 유효한 상태로 되고 있다. 자, 그렇다면 추가적인 매수가 나오는지 오늘 보겠죠. 자, 저희는 여전히 어제 말씀드렸다시피 반등 매도 전략에 그대로 홀딩을 했었고요. 어제 이 구간들 두 구간들 매도를 본다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2등 시에 그냥 이 구간들 바로 진입을 하자 해서 그대로 홀딩을 했었고요. 어제 목표가 하단부 다 찍은 모습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선은 유로 달러는 저희가 좀 익절을 잡고 관망을 하겠죠. 우선 목표가가 어느 정도 왔고 작은 반등에 추가적인 매도가 있다면 그대로 홀딩일 거고요. 그리고 아직 정리를 안 하셨다면 익절 잡고 오늘은 마무리를 해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부터 월요일부터 추가적인 그림을 볼 생각을 하고 있겠죠. 자, 크루드오일입니다. 자, 크루드오일 62달러 목표로 매수 목표 그대로 유지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예상 지지력들 오늘은 61달러 예상 지지력들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어제 말씀드렸다시피 이 자리냐, 이 자리 반등이냐, 둘 중에 하나 반등을 본다고 그랬습니다. 눌림에서 매수냐, 좀 길게 보합 들다가 매수냐. 그래서 저희는 어제 60.90에서 매수를 잡고 그대로 홀딩 전략 펼치고 있습니다. 자, 아직은 지지력들을 지켜내고 있지만 힘들이 좀 약한 상태입니다. 자, 어제 저녁부터 계속 혼조세 양세 들고 있고요. 자, 그렇다면 오늘 아직 그림은 좋기 때문에 61달러가 지켜준다면 얘네들은 그대로 홀딩해서 오늘 62.1020대까지 끌고 갈 생각이고요. 빨리 오게 된다면 이 구간들에서 다시 눌림, 매도 전략 좀 더 펼치다가 오늘 장을 마감할 생각이다. 자, 중요한 거는 61.40대 안착이 중요하겠죠. 오늘 오전 중, 그 다음에 유럽장 초반까지 해서 이 구간들은 혼조세에서 매수 쪽으로 돌파 여부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익절을 잡고 그대로 홀딩하는 전략들 가져가시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골드입니다. 자, 골드 리딩 때도 말씀드렸지만 이 구간들 매도를 끌고 내려오고 계신 분들은 그대로 홀딩 전략 드렸고요. 그 다음에 저희 방에서는 유로 달러 공격적으로 매도를 쳤기 때문에 골드는 갖고 계신 분들 그대로 끌고 가고, 그 다음에 아니신 분들은 좀 더 높은 자리들 반등 여부에 주목해서 매도를 끌고 가는 전략들 펼쳤습니다. 자, 어제 말씀드렸던 목표가들 거의 다 왔고요. 그러면 골드도 익절 잡고 그대로 홀딩하는 전략 가질 거고요. 오늘 오전 중에는 반등 여력들이 있기 때문에 유로 달러와 골드는 큰 수익의 보합권 매매 전략을 추천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매도를 홀딩하고 계신 분들은 그대로 익절을 잡고 오늘 마감을 하셔도 좋다. 그 이후에 월요일부터 추가적인 전략들 노려봐도 우리가 없는 장이다. 여튼 89.90이 안착 성공하고 그 다음에 크루드오일 다시 재반등을 하면서 굉장히 큰 수익을 많이 주는 장들입니다. 저도 일별로는 굉장히 큰 수익, 최대 수익들을 지속적으로 뽑아내고 있고요. 자, 그렇다면 수익을 지켜나가는 전략들 중요하다는 관점들 다시 한번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지금 변동성이 크고 위아래로 출렁거리면서 큰 수익을 주는 이유는 혼조세 장세이기 때문이다. 아직은 보합권 혼조 장세의 변동성만 클 뿐이다. 인지들 하시고 다들 리스크 관리에 좀 더 주목하시고 한 주를 마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우석 선재 트레이더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저희 출발 증시와이드 1부 시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잠시 뒤 2부 시간에는 시청자 여러분들 종목 상담도 함께 받으실 수 있고요. 샵 0082번으로 지금 문자 참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건당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된다는 사실도 말씀드립니다. 저희는 잠시 후 2부 시간으로 다시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K웨더 라이프스타일 리뷰 박유라입니다. 밤사이 찬 공기가 유입되면서 공기가 많이 쌀쌀해졌습니다. 오늘 서울의 아침 기온 4도, 주말인 내일은 1도까지 내려가겠는데요. 이렇게 토요일 아침까지는 다소 쌀쌀하겠지만 낮부터는 기온이 오르면서 다시 온화한 봄 날씨를 되찾겠습니다. 들쭉날쭉한 날씨에 건강관리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말 토요일은 구름 많겠지만 일요일에는 강원 영동과 충청, 경북을 제외한 전국에 비가 오겠고요. 다음 주 초반까지 곳곳으로 비나 눈 소식이 잦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기상정보를 잘 확인하셔야겠습니다. 이 시각 위성 영상입니다. 대체로 흐린 하늘을 보이고 있는데요. 다만 낮까지 충청 내륙과 호남, 경상 내륙과 제주도에 산발적으로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오늘은 저기압의 영향에서 벗어나 중국 북부지방에서 남하하는 고기압의 영향을 받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중부지방의 하늘 점차 맑아지겠습니다. 낮 기온 서울 11도, 대전 10도로 어제보다 낮겠고 바람이 강하게 불겠습니다. 동해안 지방 흐리다 차츰 개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 속초와 강릉 3도에 머무는 데 그치겠습니다. 남부지방 곳곳에 강풍특보가 내려지는 등 바람이 무척 강하게 불겠습니다. 한낮에 광주 13도, 대구 8도를 보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대부분 해상에 풍랑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최고 4에서 6m까지 매우 거세게 일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